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2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오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200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폴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폴란드 공군의 FA-50G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한 미그-29와 수호이-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우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에 방산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위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권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 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협 상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인뉴스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서티-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륜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헡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헡은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헡 이상은 제트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FA, 50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FA-50 공격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이 이력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역작인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무기만 집중적으로 도입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IGIEOL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사업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 LIG, 넥스원의 천궁까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위력 투자로 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떠올랐는데 이들은 거의 한국에 몰아주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사우디와는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지대공 미사일 방위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은 대한민국 방산의 또 하나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경공격기에 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위 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자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얼마 전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반중국 노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합훈련까지 했고 이러한 훈련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가르 칸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까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직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천궁 구매 도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2011년 공군의 기존 방공유도 무기인 호크 HAWK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 지대공유도 무기로 개량형인 천궁이의 제원은 길이 4.61m에 중량 400kg, 직경 27.5cm로 최대 사정거리는 4050km, 유효 고도는 1520km입니다. 천궁은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커우드 런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입을 한다 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이기도 한데 업계에 따르면 주문부터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나삼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이라니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지만 LIG 넥스원의 천궁은 다릅니다. 지난해 UAE가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도입한 이유도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입니다. UAE는 무려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구매했습니다. 천궁은 납기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경우 LIG 넥스원은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을 수출했으며 지금도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자 최근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의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6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국방에 느슨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더구나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무기로 채울 때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모스크바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세계 방산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꺼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간 방산보다는 건설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옆에 들어서게 될 옥슬리 타워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옥슬리 타워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인 파업 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릴 정도로 파업의 인기가 높고 2014년에 이미 한국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제2 외국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를 사간데 이어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폴란드만큼이나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팔면 유지, 보수 등으로 긴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위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의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I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웹은 한화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웹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I의 위성을 올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웹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웹은 시점이 늦어져도 한화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원웹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론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천궁, 이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궁, 이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천궁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 이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천궁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이외에도 한화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대공화기, 중동형 K 이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 이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재질을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 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m 근접할 때 자동 폭발의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두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 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반떼 지겨웠는데 이 기회에 T-80 하나 뽑아야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중동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중동 시장은 방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에게는 대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무리된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중동 현지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강한 수출 청신호가 나오고 있어 지금 전 세계 시선은 중동에 쏠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양측의 충돌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충돌 스토리에 세계가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족과 종교, 종파가 서로 달라 국가 간 이해관계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오일 달러가 넘치는 곳으로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동을 새로움이 꿈틀대는 지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중동에 자극을 주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국방 예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첨단 무기를 휩쓸어 수입하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우디는 낙후된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9년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에 연전연패하며 사우디 국경에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우디는 27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 병력을 용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리카 수단 등 사우디 주변 극빈국에서 넘어온 용병들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건 1938년 사우디의 석유가 발견된 이래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모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용병들에게 병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9년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입은 겁니다. 결국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고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가 승리하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오합지졸 군대를 어떻게든 개혁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의 북부 사다 지역을 먼저 폭격하는 이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의 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예멘의 기습이 언제 있을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사우디였을 텐데 뜬금없이 선 공격을 퍼부으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우디가 이번에 예멘을 포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는데요.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지만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천무입니다. 그동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정부가 지원한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우디는 지난 4월부터 평화 협상에 돌입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협상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 내 전쟁이 더 가속화 가운데 사우디의 선택이 천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천무가 없었더라면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폭격당하는 일이 불보듯 뻔했으며 자칫하면 몰살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형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우디 국경에 직결했지만 사우디가 국경을 열지 않고 버티며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천무 실사격을 직접 본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는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본 호주의 포병 장교들, 군 당국 관계자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갱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 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도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기동성이 우수한 데다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은데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형 천무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곧바로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2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2를 탑재한 천무만이 살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천무 KTSSM-2를 선택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데다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는 에이테크მს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가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천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더구나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UAE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천무의 엄청난 화력과 위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앞서 사우디로부터 천궁 2 방산 수출 임박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에선 천무뿐 아니라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향후 다른 무기 수출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도 천무 발사대가 잇따라 무사히 폴란드 땅에 상륙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이송된 2대의 천무와 현지에서 통합 작업을 마쳐 완성될 15대의 발사대를 갖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작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18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조로운 납기 소식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 K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슈처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호마르 K가 공장을 떠나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연대에 직접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에 배치된 호마르 K는 폴란드에 도착한 발사대 1개와 발사대 모듈 4개를
폴란드제 옐츠 8X8 차체를 결합한 것인데요. 첨무가 폴란드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